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오른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처형을 직접 결재해온 총정치국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없애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이 이번엔 자신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 군부 서열 2인자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직접 총을 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도장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결정됐습니다. 처형 명령서, 수용소 이송 서류, 가족 연좌 처리 문서, 그것들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이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저는 스위스를 거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로서가 아니라 늙은 탈북자 한 명으로요. 75살에 57년의 군복을 벗고요. 왜 나왔느냐고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였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이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총정치국장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100만이 넘는 군인들의 사상과 충성을 통째로 틀어쥐는 자리입니다.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흔들리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군부 서열 2인자였습니다. 원수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엔 특사로 인천 땅을 직접 밟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탈북자가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8살에 군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현재 75이 됐으니 57년을 군복 안에서 보낸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군이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였습니다. 산이 많고 겨울이 긴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엔 언냇가에서 썰매를 타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 집이요. 그때는 체제가 무엇인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과 강과 어머니가 있는 그 동네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 두 분이 아들이 원수가 됐다는 것을 보셨다면 눈물을 흘리셨겠죠. 하지만 그 원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군에 들어가면서 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성, 당에 대한 충성, 체제에 대한 충성, 그것을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했습니다. 충성을 잘하면 올라갑니다. 더 충성하면 더 올라갑니다. 집안도 평범했고 배경도 없었지만 충성심 하나로 군부 2인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눈에 띄기 시작했고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더 중용됐습니다. 그 당시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함경남도 산골 출신이 원수 칭호를 받았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 가까이 올라가면서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오늘 신뢰받는 사람이 내일 처형되는 것, 수십 년을 함께한 동지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는 것을 절대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면 그날로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척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요. 믿는 척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함경남도 산골의 그 소년이 어느새 처형 명령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처음 진짜 균열이 생긴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특사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이 50년을 흔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처음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도시 냄새가 달랐습니다. 평양에도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냄새는 어딘가 눌려있는 냄새였습니다. 인천의 냄새는 달랐습니다. 억눌리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그 모든 것이 지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양도 겉으로는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지시된 활기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박수 쳐야 할 때 박수를 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아무것도 티내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 어딘가에 조용히, 작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거리 풍경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인천의 기억은 조용히 제 안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고 김정은 옆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그 거리 풍경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웃는구나.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 질문을 혼자 안고 10년을 살았습니다. 2025년 김주의 후계 공식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년 뒤에도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인지를요. 그 숫자가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그 작은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새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이전 시대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여자가 권력을 처음 잡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남자들로 가득 찬 군부가 딸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면 그 군부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없애야 했습니다. 군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이 인자는 새 권력이 들어설 때 제일 먼저 정리되는 것이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공식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이 저한테 적용될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칼이 나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하는지요.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저는 숫자를 많이 다뤘습니다. 처형된 사람의 숫자,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읽었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숫자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인천에서 사람들을 직접 보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보고서 속에 숫자로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잠을 자다가도 깨곤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그 생각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늦게 온 양심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결국 저를 이 땅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김주의 후계 발표 이후 군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까? 그 눈빛들이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산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붙을 방법을 찾고 있었고 저는 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체제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그 체제를 만들고 유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당한 것입니다. 저는 가담한 것입니다. 50년 동안 스스로 선택해서 가담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올라가고 싶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 제가 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면 부끄럽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할 수 있는 동안요. 오래된 동료 하나가 회의 자리에서 사라진 날 밤
결심이 섰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고 명절이면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무실 문이 어느 날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라는 것이 그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확신이 들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뒤 국가보위부 요원이 제 주변을 맴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50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라 바로 알아봤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4년에 한국 땅을 밟아봤다는 그 연결고리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공식 출장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나가고 스위스로 이동해 제네바에서 망명을 신청한 뒤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끝이었습니다. 75살의 원수가 57년의 군복을 벗고 탈북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계급도 명예도 집도 아내도 다 두고 몸 하나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만든 체제에 내가 삼켜지기 전에 먼저 나와야 했습니다. 2014년 인천에서 봤던 그 사람들처럼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내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75이 되어서야 생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온 것이니까요. 75에 처음 생긴 그 소망 하나가 57년의 군복을 벗게 했습니다. 57년이 저를 이 선택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세월이 만든 칼이 나를 향했을 때 저는 비로소 그 칼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칼을 피해 나온 이 땅에서 그 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공개석상에서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옆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귀엽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자랑하고 싶었겠거니 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처음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군부 2인자로 수십 년을 지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지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옆에 두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 행사에 데리고 나오는 경우는요.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저는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서늘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주애의 등장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군사 행사마다 열병식마다 아버지 옆에 서는 모습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발사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이끌어서 버튼을 함께 누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회의실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다. 말로 하지 않는 공식 선언이다. 이 아이가 다음 수령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복장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 같은 차림이었는데 점점 격식 있는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서는 자세도 카메라를 향하는 눈빛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군부 안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위를 보면서 충성을 외쳤다면 이제는 옆을 살피면서 계산하는 눈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새 체제가 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계산이 눈빛에 다 보였습니다. 숨기려 해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을 그 세계에서 산 사람은 압니다. 저도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답은 달랐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 체제 안에 있으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충성해도 끝이고 저항해도 끝이고 기다려도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들어온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 체제에 어떻게 붙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붙으려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새 체제에 충성합니다.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체제 밖으로 나갑니다. 저한테는 붙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총정치국장은 군의 모든 것을 압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숙청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핵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체계도 알고, 대남 공작의 내용도 알고, 권력 내부의 갈등 구조도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자리에 있을 때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잃는 순간 독이 됩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새 권력이 살려둘 수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50년 동안 그 방식을 직접 집행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 그 체제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김주의 후계 공식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사실 그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 방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사전 준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총정치국장으로서 그 준비에 관여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날 발표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공식화되는 순간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위대한 결정이라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인지를요. 그 숫자가 매우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그 작은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주변 얼굴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답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라는 것이 항상 크고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줄어드는 것, 회의 자리에서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는 것, 오랜 부하가 갑자기 눈을 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위험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제가 알던 얼굴들이 2명 더 사라졌습니다. 크게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없어졌습니다. 자리가 빠지고 담당자가 바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요란하면 저항이라도 해볼 텐데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고 명절이면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군부에서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것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숨김이 언젠가 들킬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들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들키기 전에 불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국가보위부 요원이 제 주변을 맴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50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라 바로 알아봤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되면 다음 단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조사, 자산 동결, 그리고 소환. 소환이 오면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계를 수십 번 지켜봤습니다. 아니, 직접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단계의 시작점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천장을 보면서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베이징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거기서 바로 스위스로 이동할 수 있는가? 연락은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간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베이징 출장 일정이 일주일 뒤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엔 출장 자체가 막힐 수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이상 언제 일정이 통제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군인 아내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 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나가면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 계획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두 사람 다 위험해졌습니다. 혼자 아는 것이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나오는 것이 동시에 아내를 혼자 두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말 한마디 없이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것이 아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추궁당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른다는 것이 완전한 보호가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출발 하루 전밤, 저는 아내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몰랐겠지요. 이것이 마지막 저녁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방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익숙한 가구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있던 물건들, 이것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인으로 5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잘 다녀오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동료들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다음 주엔 여기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차에 올랐습니다. 평양 시내가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였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였습니다.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지 않고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75살의 원수가 57년의 군복을 벗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숙청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입니다. 50년을 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눈빛이 달라지고 모이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 냄새를 저는 수십 번 맡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냄새가 날 때 저는 그 사람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처음으로 그 냄새가 제 자신에게서 났습니다. 베이징으로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제 왼쪽에 앉던 사람이 한 자리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위험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함께 위험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아는 얼굴들을 지나쳤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먼저 달려와서 인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보여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때만큼 필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으로 50년을 살면서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얼굴에 내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걸으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체제를 위해 50년 동안 갈고 닦은 능력들이 지금 이 체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요. 감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감시를 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50년의 훈련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체제에 대한 마지막 복수라면 복수였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이 창으로 이 풍경을 본 것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결제를 했습니다. 이 책상 위에서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 창문으로 평양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사흘 뒤면 끝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날은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냥 무언가 손에 쥐고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태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을요. 이 자리에서 결제했던 서류들을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감시하는 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평소처럼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준비 상황을 머릿속으로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었습니다. 자다가도 깼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가? 실수는 없는가? 들킬 만한 구멍은 없는가? 군인으로 50년을 살면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작전을 짜면 반드시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 그 습관이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출장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그 수행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취소하면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두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면 저는 혼자 이동할 것이고 수행원들은 숙소에서 대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출장 중에 별도 면담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큰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스위스 쪽과의 연락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경로였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연락이 가고 그쪽에서 이동 경로를 확보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스위스까지 직접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경로가 복잡할수록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그 복잡한 경로가 저를 살릴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스위스로 이동하는 경로를 짜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는 쓰지 않는다. 북한 국가보위부는 탈북자들의 경로를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다뤄봤습니다. 흔히 쓰는 경로, 흔히 쓰는 방법은 이미 감시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돌아가더라도 예측이 안 되는 경로가 안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 체계, 군부 숙청의 실제 방식, 김정은 체제의 내부 작동 구조,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까지요.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나가는 것과 말하기 위해 나가는 것 두 가지가 함께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선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몸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가장 안전한 저장 장소였습니다.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가끔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끔 들르는 것처럼 갔습니다. 수행원에게는 잠깐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 그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들을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충분히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때요.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때요. 그때는 이런 삶이 올 줄 몰랐습니다. 군인이 될 줄도 몰랐고 원수가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날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75이 되어서야 다시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채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출장 생각하고 있어서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일어나면서 잠깐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얼굴이 이제는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거리가 창밖으로 스쳐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평소처럼 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실감됐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출장이었기 때문에 별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행원에게 베이징 숙소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말투, 평소와 똑같은 관심사. 그 연기가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함경남도에서 봤던 강과는 달랐지만 50년을 살아온 이 도시의 강이었습니다. 류경호텔의 첨탑이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개선문도 보였습니다. 다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봐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작아지다가 구름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앞을 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눈을 감고 있어도 됐습니다. 베이징까지는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기내에서 수행원이 음료를 권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행원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미 구름 위였습니다. 평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달랐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보기에 원수가 비행 중에 잠시 주무시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가 계속 돌았습니다. 베이징에 내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수행원들을 숙소에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연락처로 제대로 신호가 갔는가? 혹시라도 베이징에서부터 감시가 붙어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75살의 몸으로 57년의 군복을 입은 채로 저는 지금 그 군복을 벗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렵냐고요? 두려웠습니다. 설레냐고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냐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북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양의 공기가 아닌 공기를 마셨습니다. 중국 공기가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에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폐소까지 느껴졌습니다. 평양에서는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깊이 몸에 배어 있는지 그 순간 공항 마루를 밟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공항 안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나라에 공식 방문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접 나온 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예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도 없었습니다. 공항 마루를 밟는 것이 저 혼자였습니다. 수행원들이 짐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은 공식의 전부였습니다. 수행원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숙소에 보내야 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별도 면담이 잡혀 있어. 나는 먼저 이동할 테니
두 사람은 숙소에서 대기하시오.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수행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편히 쉬어도 좋소. 그 말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하던 말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차가 두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수행원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창밖으로 봤습니다. 저를 태운 차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수행원이 있었고 경호원이 있었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라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혼자 있어도 되는 공간, 그런 것이 50년 동안 없었습니다. 베이징 시내 어느 골목의 낡은 건물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연락이 닿아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안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위험도 줄었습니다. 그 사람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진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제3국 경유지로 이동하고 거기서 스위스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연락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분증은 새 것이 준비됐습니다. 옷도 바꿔야 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여행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만들어준 경로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의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원수 휘장도 없었습니다. 57년을 걸쳐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옷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한참 봤습니다. 이 옷들을 처음 입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군복을 입은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걱정하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군복을 집었습니다. 어딘가에 두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57년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 둘이 한 벌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냥 가방 안에 접어넣었습니다. 처리는 나중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얼굴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먼저 왔습니다. 지금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수행원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수행원들이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될지는 알았습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평양으로 보고가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가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도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 직원이 실은 감시 요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를 몰던 운전사가 신고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지나갔습니다.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좋은 영향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쁜 영향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이요. 하지만 기다리면 그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만에 손을 잡는 그 장면들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직접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를 천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새벽 무렵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숙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00만 군인들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그것들은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를 아는 사람이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말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라면 50년 동안 제 도장을 받은 수백 명의 얼굴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말하는 것이라면 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배신인지 아닌지를요. 김정은에 대한 배신, 체제에 대한 배신, 50년을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배신,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달랐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죽어간 수백 명에 대한 배신을 이제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배신인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3, 40분 정도였을 것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함경남도였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그 목소리였습니다. 달려가려고 했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빵과 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중국식 아침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실감됐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이 어둡게 처리된 차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주어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읽어봤습니다. 57년을 황병서로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무겁기도 했고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50년 동안 공항에서 항상 영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특별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탑승구에서 일반 승객들과 함께 앉아서 기다려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동시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을 온 것 같은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행지에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1시간을 어떻게 무사히 넘길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항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살고 있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50년 동안 줄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훑어보고 돌려줬습니다. 통과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두 번째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을 떠날 때였고 두 번째는 지금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스위스였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의 그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망명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숨기 위해 다른 이름을 써야 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황병서라는 이름으로 57년을 그 체제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비행기를 탄 이유였습니다. 경유지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 감시망 바깥에 완전히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난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공항 안이 환했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환승구역으로 이동한 뒤 몇 시간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나이든 동양인 여행자 한 명.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평생 이름 석자가 무게를 가졌던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뜨개질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뜨고 있었습니다. 손자 선물이라도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 모습이 오랫동안 눈에 남았습니다. 스위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네바까지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2014년에 인천을 밟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틀 뒤에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창밖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 어딘가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평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5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 승객이 이상하게 볼 것이었으니까요. 그냥 등받이에 기댄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스위스의 1월은 추웠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함경남도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냇가를 뛰어다니던 기억이요. 비슷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겨울 공기에서 함경남도가 떠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고향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냇가를 걷던 그 추위와 지금 제네바 공항 밖의 이 추위가 같은 온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잠깐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미리 준비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간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두 글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다리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요. 괜찮다는 말이 그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짧았지만 그것 말고 달리 할 말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씻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그 물을 맞았습니다. 베이징에서부터 내내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한다는 것, 그 긴장이 뜨거운 물과 함께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샤워부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50년을 살면서 우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나왔습니다. 57년의 무언가가 거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눈이 덮인 산이었습니다. 알프스였습니다. 함경남도에도 산이 많았습니다. 겨울이면 눈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알프스는 달랐습니다. 훨씬 높았습니다. 흰 눈이 꼭대기에서 중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아름답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회의, 결제, 보고, 지시, 그것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름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한테는 큰 것이었습니다. 75이 되어서야 처음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담겨있던 것들을 순서 있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군부 숙청의 실제 방식, 김정은 체제의 내부 구조, 김주의 후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57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꺼낼수록 더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들을 말로 옮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북한을 뉴스로만 봅니다. 숫자로 봅니다. 미사일이 몇 발 날아갔다.
핵실험이 몇 번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안에 있던 사람만 압니다. 저는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의 이야기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보고서 숫자로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없어진 동료, 어느 날 끌려간 부하, 어느 날 처형됐다는 보고가 올라온 이름들. 그것들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50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말해야 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이 맞았습니다.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이 땅에 온 것이 그 이야기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를 외면하면 이 선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보고를 올렸을 것입니다. 국가보위부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제 행방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까지 손이 닿기는 어려웠습니다.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한국 측과의 연락도 됐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한테도 연락이 갔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에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빌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랐습니다. 창밖 알프스를 보면서 바랐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밤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그 미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낸 그 며칠이 제 75회 중에서 가장 이상한 날들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결제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낯설어서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7년 동안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요. 쉬는 날이 있었지만 진짜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음 회의, 다음 보고, 다음 지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아침이 있다는 것,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나중에는 자유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2014년 인천 거리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알프스를 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을 그 체제 안에서 산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하는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겠습니까? 저도 그 불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말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창밖의 알프스를 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저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한국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2014년에 특사로 밟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틀 머물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땅으로 아예 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잠시 머릿속에 머물렀습니다. 2014년의 그 이틀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거리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고 있던 그 모습이 10년 뒤 이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8살에 군에 들어간 그 소년이 이런 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연결돼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라는 것처럼요. 2014년에 인천에서 마음속에 심어진 그 씨앗이 10년을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스위스의 마지막 아침에 알프스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이 잠시 저를 품어줬습니다. 눈 덮인 꼭대기가
아침 햇빛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몸만 빠져나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57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멈췄습니다.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췄습니다. 발바닥 아래 이 마루가 그 마루였습니다. 2014년에 특사로 처음 밟았던 그 마루였습니다. 그때는 평양으로 돌아갈 비행기가 이틀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바닥을 밟고 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 아래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한 발씩 걸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다가 구름이 걷히면서 아래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해였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육로로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분단이라는 것이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한반도가 하나로 보이는데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산들이 보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섬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과 비슷하게 생긴 산들이었습니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착륙 직전에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승객과는 다른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2014년에 왔을 때와 공항 구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특사였습니다.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탈북자였습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복도를 걸으면서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특사였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제 모습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천의 1월 공기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네바의 공기와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서해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의 공기였습니다. 북쪽에서도 이 바람이 불어올 것이었습니다. 같은 바다의 냄새였습니다. 분단이 돼 있어도 바람은 나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잠깐이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며칠 동안 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위군 간부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지 공작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댔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이름들을 댔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요. 북한에서는 말하는 것에 항상 위험이 따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누구 앞에서 말하는가가 목숨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말하면 됐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동안 말을 조심해온 몸이 그냥 말해도 된다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를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줄였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해도 밖으로는 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50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말해도 됐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절차로 정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배경도 달랐습니다. 함께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훨씬 젊었습니다. 20대, 30대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75살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훨씬 젊습니다. 이분들 앞에 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금방 배웠습니다. 친구들도 금방 사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리 새 곳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분단이 이야기로만 남겠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서울 시내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2014년에 인천에서 이틀을 보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인천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이 거리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그 씨앗이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불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2025년에 결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가 이렇게 먼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밝았습니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음식도 있었고 음료도 있었고 생활용품도 있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아무 것이나 사도 됐습니다. 배급이 없었습니다. 허가가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간단한 사실이 이상하게 감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배급이었습니다. 배급을 받으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배급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들어와서 사면 됐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요. 쌀 한 줌, 옥수수 한 봉지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이 아직도 북한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진열대를 그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생각을 하니 물 한 병이 그냥 물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물을 사서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들어온 것이었고, 제가 원해서 고른 것이었고, 제가 원해서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강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7년 만에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물 한 병에서 자유를 느끼는 75살 노인이 그 편의점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냉면이었습니다. 평양냉면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릇이 나왔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비슷하면서 달랐습니다. 평양냉면이 더 심심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달았습니다. 하지만 면발의 감촉은 비슷했습니다. 그 비슷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같은 민족이 수백 년을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였던 것들이었습니다. 분단이 음식 맛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냉면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말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이 어색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쓰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안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당연히 쓰는 말인데 저는 처음 듣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통했습니다. 말이 달라도 통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말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살 곳이 마련됐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57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다가 갑자기 민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명령도 없고 보고도 없고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차들이 다녔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풍경이 매일 아침 거기 있었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저 안에 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75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북쪽 방향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200km가 채 안 됩니다. 그 짧은 거리 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산 가족분들이 수십 년을 이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온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57년 동안 그 체제 안에서 보고 듣고 직접 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억이 온전한 동안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2026년 1월과 2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오갔습니다. 함경남도의 겨울보다는 덜 추웠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봤습니다. 평양에도 이런 겨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에는 항상 어딘가로 가야 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창문 앞에 서서 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지도도 보고 음식도 시키고 물건도 사고 사람과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기계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75살의 손가락이 작은 화면을 다루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배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 하나로 세상이 손 안에 들어오는구나.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75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어색하면 천천히 하면 됐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됐습니다. 실수를 해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제대로 써봤습니다. 북한에도 내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기계는 세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뉴스를 밖의 시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읽었습니다.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알았던 것들과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아는 것 사이의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 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밖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100만 군인을 관리하고 숙청 과정에 관여하고 최고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57년 동안 군대가 저의 일상을 만들어줬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75살에 처음으로 스스로 하루를 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천천히 하루의 틀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봤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풍경들이 하루하루 익숙해졌습니다. 겨울 공기 속에서 빵 굽는 냄새,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평양과 다른 냄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냄새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냄새도 이렇게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계신 것도 보였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바깥에 나와 볕을 쬐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말을 나누지는 않아도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밥 먹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 자주 갔습니다. 도톰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된장은 남북이 같았습니다. 그 맛이 위로가 됐습니다.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같다는 것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된장찌개를 드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57년 동안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밤이 특히 그랬습니다. 밤에 집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와 사람 소리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웃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없음이 밤마다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 소리가 밤의 빈 공간을 조금 채워줬습니다. 아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조사를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국제사회에 제 소식이 알려지면 아내한테도 최소한의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말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나왔고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보다 더 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빌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랐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 가족분들이 수십 년을 이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출신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어떤 분은 두만강을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밤에 강을 건너면서 총에 맞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몇 년을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공식 출장을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총에 맞을 위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50년 동안 유지하는 데 기여한 그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겪은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체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을 아는 사람이 말해야만 밖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운영 구조, 군분의 숙청 방식, 김주의 후계 과정의 실제 내막, 이 중에서 국제사회가 가장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봤습니다. 한 가지씩 꺼내면서 정리했습니다. 57년의 기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5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3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첫 3월이었습니다. 그 3월에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상봉기록 영상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울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끄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전에는 이 장면을 뉴스로만 봤습니다. 남쪽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끝나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통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말하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산가족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통일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첫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 나무들이 아직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 끝에 뭔가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동강변에도 봄이면 꽃이 피었습니다. 이곳의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꽃잎이 날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 봄을 이 자리에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 창문 앞에 서서 꽃잎이 날리는 것을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한테 생긴 가장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생기는 바람이었습니다. 57년 동안 이런 바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보고, 다음 회의, 다음 지시가 있었습니다. 꽃잎을 보고 싶다는 바람은 그 사이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처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과 함께 말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2026년 3월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됐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뭔가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첫 봄이 될 것입니다. 그 봄이 오기 전에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살기 위해 온 것이었고 말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이제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스위스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이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없애는 방법이 침묵이 아니라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월에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쓰일지는 들으시는 분들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병서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정치국장은 100만 군인의 사상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군 장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5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체제를 바쳐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 증언이 피해자의 증언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을요. 57년 동안 충성했고 결제했고 지시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이 말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제가 하는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에서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밖에서는 핵미사일 발사 장면이 보입니다. 열병식 행진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왜 없어지는지,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 저는 그것들을 안에서 봤습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씩 말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리고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모두 말하겠습니다. 북한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밖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숙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숙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총살도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두려움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모두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100만 군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복종하는 것이 충성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같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가 사람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50년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핵은 체제 유지의 수단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이 있는 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핵이 없으면 협상 카드가 없었습니다. 협상 카드가 없으면 체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핵은 무기이기 전에 보험이었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이 구조를 알고 해야 합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아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안에서 아는 것을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주의 후계 공식화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2025년에 공식화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안에 있었습니다. 왜 딸이었는지에 대해 밖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군부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다음으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군부 기득권 세력은 정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정리의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제 주변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아무도 옆에 앉지 않는 것, 오래된 부하가 눈을 피하는 것, 그 신호들이 쌓이면서 결심이 됐습니다. 제가 이 증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체제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체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이 증언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50년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50년 전에 이 말을 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제 끝났습니다. 5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랐습니다. 내일도 말할 것입니다. 모레도 말할 것입니다. 남은 날들 동안 말할 것입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갈 수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버티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저도 그 안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쌀 한 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겨울 난방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 힘듦이 그곳에 계신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체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언젠가 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말이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오신 탈북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셨던 분들, 중국에서 숨어 지내셨던 분들, 자녀를 데리고 오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게 만든 체제에 저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이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도 힘이 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땅이 낯설기만 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먼저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 분단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남쪽에도 북쪽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동안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일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산 가족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분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바람을 더 절박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이 증언이 그 방향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산 가족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날이 오는데 이 증언이 조금이라도 쓰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고 나온 것 미안합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못한 말을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말이 어떤 방식으로든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포기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바람이 저를 앞으로 걷게 합니다. 저는 75살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57년을 살았습니다. 그 57년을 부끄러운 것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간만큼은 다르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들이 언젠가 이 땅과 저 땅을 잇는 다리의 작은 벽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57년의 부끄러움을 이 마지막 시간이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후회 없이 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군인으로 살았던 57년보다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말합니다. 저는 그 체제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체제가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 체제 안에 있는 분들한테 닿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억이 온전한 동안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그 체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체제를 증언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말 할 것입니다. 기억이 있는 한 전할 것입니다. 이 이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황병서라는 이름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름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에 3월의 햇빛이 들어옵니다. 겨울 끝에 그 빛이었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작은 눈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맞이하는 첫 봄이었습니다. 그 봄과 함께 말을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듯이 말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내일도 말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말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땅과 저 땅 사이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